그런 거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소위 이제 중세 때의 가장 하나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 존재는 작용이 앞선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질주의적 언명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존재라는 건 사실 본질에 가까운 것이고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실존은 작용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뚜렷한 패턴이나 뚜렷한 어떤 이것이 무엇, 뭐 하이데거식 표현으로 하면 존재자가 먼저 있어야 그것에 이제 어떤 존재의 양태들이 생기는 거지 존재들의 양태가 먼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세 철학의 모토가 아닌가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뭐 비단 중세만이 아니고 히랍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무언가 작용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엇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작용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본질이 사실은 실존을 함입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탈실존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실존이라고만 이제 우리가 부를 때 그것이 그냥 존재함이라고 부를 땐 존재함이라는 하나의 개사로서 뭐 being으로서는 뭐 존재함이겠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지칭할 때는 필연적으로 무엇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논리적 곤경을 겪잖아요. 예를 들어 인간은 이렇다.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게 이미 하나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본질적 규정이라는 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이 추상되어서 그것이 정제되어서 무엇이 어떻다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본질화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존이라고 부를 때에 가지는 하나의 난점은 그것이 패턴화되어 있거나 그것이 기능으로 뭐가 설명이 되거나 어쨌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실존주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이데거가 그 실존이라는 말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네. 그 어떻게 정의를 하냐고 하면 이제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제 현존재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현존재가 이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그 인간 현존재의 존재를 하이데거가 이제 실존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이 아닌 다른 사물들, 가령 이런 어떤 이제 펜이라든가 뭐 필기도구 같은 것들은 그것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우리가 일단 모르고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관계를 이제 바꾸거나 그럴 수 없는데, 인간은 이제 자신의 존재, 자기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존재는 특별한 거고, 그거를 하이데거는 이제 실존이라고 이제 그렇게 여기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이데거가 인간의 본질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서 이제 얘기를 구절이요? 하고, 존재 시간 9절에서 네.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간의 이제 특징을, 현존재 특징을 이제 두 가지로 하이데거가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존재자가 인간이죠. 네. 인간의 본질은 이제 그것에 그 존재해야 함에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단, 다음 문단에 보면 이제 거기서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현존재의 존재는 이제 그의 실존에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이데거가 인간의 본질을 말할 때는 그 본질과 실존이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선배 철학자들이 그 본질과 실존을 이제 구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실존에 있다라고 말하면 본질이 곧 이제 실존인 것처럼, 실존이 곧 본질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일단 하이데거는 이 본질과 실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일종의 철학에서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분법적인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던 개념을 이제 이렇게 하나로 합칩니다. 합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질이 이제 실존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이제 실존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을 이제 인간을 다자인이라고 이제 독일어로 다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자인이라는 말이 그 실존에 해당하는 이제 그 뭐 엑시스텐츠나 아니면은 이제 라틴어 엑시스텐치아에 대한 독일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부를 때부터 이제 실존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실존이 중요한 거죠. 인간의 본질이 실존에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실존이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문장도 자세히 보시면 그 본질이라는 그 단어를 하이데거가 이렇게 인용부호를 가지고 썼어요. 네. 그 말은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그 어떤 인간의 무엇임이라든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쓴 거죠. 하지만 굳이 이제 선배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전통 철학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질을 굳이 말해야 된다면 그 본질은 이제 실존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제 실존의 우위를 이제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 우위를 이제 사르트르가 요 책에서 이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제 좀 더 이제 명료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요 지금 구절에서 나오는 이 본질과 실존과의 어떤 관계, 하이데거가 설정한 그것이 현존제 안에서 본질은 사실은 실존 안에 있다, 실존에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맥이 닿는.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다고 말씀이로군요. 근데 결국에 다시 이제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건 결국에는 규정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 하이데거가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이제 다른 주를 보면 그것이 그것이 존재하는 그것, 규정, 뭐 이렇게 이제 그 줄을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규정이라고 할 때는 그것의 어떤 객관성의 담보를 언제나 우리가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규정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을 때는 그냥 지블링처럼 그냥 하는 말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은 하나의 어떤 객관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무언가 보편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어디다 갖다 놔도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역시 하이데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규정이라고 느낌표까지 사는 걸 보면. 네. 그런데 그것이 실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객관성, 뭐 보편성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른 형식으로 보편성을 담보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편성 자체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는 건가요? 이제 실존주의, 그리고 사르트르도 여기서 이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해서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뭐 주체성이다, 뭐 개체성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실존주의가 보통 이제 개인주의 철학으로 이제 개별성의 철학으로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도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인간 현존제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각자성이다. 네. 사람은 각각 자기 자신의 것이다라는 이제 그 각자성.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역시 또 이제 개별성, 개체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실존주의를 얘기하면, 실존을 얘기할 때. 근데 하이데거는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실존의 어떤 이제 각자성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게 어떤 이제 보편적인 규정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하이데거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 현존재는 이제 존재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선택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요 어떤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 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인간 현존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하이데거가 각자성을 말하지만 그 각자성 안에 어떤 이제 이런 누구나 자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보편성이 있지 않을까. 전 여기서 그 보편성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 실합으로 하면 일종의 디나미스에서 보편성을 찾아가는 그런 거네요. 어떤 힘, 생명력, 네. 뭐 여기서 보편성을 오히려 힘이 있다라는 사실, 혹은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네. 그런 점에서 보편성을 찾는다는 건 어떤 문제의식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본질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본질이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들 혹은 이런 어떤 폐해? 뭐 이거로부터의 극복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본질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쪽으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예로 드는 게 있는데, 가령 이제 전통적으로 철학 전통적으로 이제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되게 보편적인 규정이 있죠. 뭐 인간은 혹은 뭐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근데 하이데거한테서는 이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이제 무엇임,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이성보다, 인간이, 뭐 그 순간 어떻게 있는가. 저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본질이라는 말에도 이제 하이데거가 인용보를 쓴 게 이제 그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이제 뭔지 하이데거도 분명 알죠. 하이데거도 나중에 이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그 말을 이제 하이데거는 인간은 이제 뭐 언어적 동물이다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제 이제 인간이 무엇이냐, 무엇임이라고 하는 그 본질보다는 이제 인간이 어떻게 있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더 하이데거가 이제 초점을 맞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있는가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양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양태를 이제 하이데거가 인간 존재의 뭐 근본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하나는 이제 본래성이고, 다른 네. 하나는 이제 비본래성.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비본래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본래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본래성에서 이제 본래성으로의 어떤 그 전환, 변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그 책, 제가 기억하기로 2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에피소드 두 번째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 이제 선생님 책에 보면은 에피소드 두 번째 실존의 기본에서 본래성, 아이겐트리크하이트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성과 비본래성이 이제 하이데거가 실존 혹은 현존재를 설명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거 픽을 하셔가지고 이게 앞부분에 중요한 앞부분 또 이게 제일 이 실존의 기분이 저는 이 에피소드 전체 중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좀 상세하게 하이데거가 얘기한 본래성과 비본래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본래성, 비본래성은 이제 뭐 제 책에도 썼지만,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인간 현존재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개념들인데요. 그 말이 그 하이데거가 설명한 건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제 뭐 자기 것으로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표현을 쓰면은 이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획득한 거. 그게 이제 본래적인 상태인 거고요. 그 반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제 잃어버렸으면 그게 이제 비본래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하이데거가 여기서 제시하는 어떤 그 개념적인 설명이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과연 이제 우리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제 주변 사람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들었던 사례는 아마도 정말 별거 아닌데 제가 약간 과장돼서 이렇게 들었던 사례인데, 저희가 이제 서점에 가서 아니면 뭐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살 때, 책을 고를 때 추천 도서 아니면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서 책을 고르면 그거는 이제 스스로 그 책을 고른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다 돌아보면 뭐 다른 사람의 선택을 우리가 따라서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사는 경우가 사실 되게 드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저는 글쎄요. 저는 존재론자라 네.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 저는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오히려 더 가깝고.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점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안목이에요. 영어로 비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머독의 개념인데, 그 좋은 거는 객관적으로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좋은 안목을 가다듬어서 좋은 거를 봐내는 것. 물론 완벽하게 봐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봐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서점의 예는 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에 그저 속아서 혹은 베스트셀러 권위에 눌려서 그렇죠. 권위죠. 좋은 책일 거야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그건 안목이 없는 거고, 그것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그래도 내 눈으로 내가 이제까지 다듬은 안목을 가지고 이제 책들을 보고 이건 좋은 책이야. 그렇죠. 어쨌든 저는 선생님 책을 그렇게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책을 그렇게 골랐고, 이건 좋은 책이야 이러면서 이제 고르게 된 거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서 있는 지점은 물론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으나, 어쨌든 본래성, 비본래성이라는 말 자체는 매우 뭐라고 할까요? 좋게 말하면 매우 중립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조금 막연한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래성이냐, 어떤 비본래성이냐. 사실 비본래성은 그게 안티테제일 테니까 본래성. 어떤 본래성이냐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본래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기본 잘 살려고 한다면. 근데 어떤 걸 본래적인 것으로 잡느냐. 그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제 머독 같으면 그 본래적이라는 건 선 그 자체가 본래적인 것일 거고, 하이데거 같으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제 머독은 그래서 그 본래성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본래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면 오히려 나의 실존을 비우는 게 본래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은 것에 복종하는 것. 서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하이데거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 않을까요? 아마도.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얘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좋은 곳에 이제 따라가는 거, 복종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하이데거도 이렇게 좋아했고 인용했던 이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이제 중세 때 신비주의 철학자.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개인의 의지를 이제 뭐 줄이고 없애고 그다음에 신의 의지를 이제 따라가는 거,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이데거가 그걸 또 인용을 했고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하이데거가 이제 그거는 이제 1940년대 이제 나중에 하이데거가 이 존재 시간의 하이데거는 후기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하이데거랑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존재 시간을 통해서 그런 관련된 부분을 이제 찾아보면,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미 이제 어떤 동양 사람이고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이데거가 말하는 어떤 본래적인 인간 현존재의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그 비움이랑 이렇게 비움의 과정처럼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비본래적인 어떤 이제 비본래적인 말, 그거는 이제 잡담인데, 이제 본래적인 말,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거는 이제 침묵이거든요. 요 관계만 보더라도 잡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들이 이제 뭐 무수히 많은 거라면, 이제 침묵은 이제 그러한 이제 무수히 많은 말들을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제거하고 비운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움을 통해서 본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히 찾을 수는 없는데 하이데거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제 본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본래적으로 살아가는 이제 어떤 이제 뭐 한 명, 개인, 어떤 한 명의 현존재, 인간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비본래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들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를 써서 이제 그 만, 그렇죠. 다스만. 그래서 이제 복수거든요. 다수. 그리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the day라고 번역합니다. 그들, the day. 관사를 붙이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써요.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거는 이제 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본래적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이제 비본래적인 사람들은 그들 자기라고 씁니다. 그들 자기. 그래서 이제 뭐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the they self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they와 self 사이에 하이픈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이데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게 이제 본래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앞에서 그 더 데이가 빠지고 셀프만 남게 된다. 그때 이 셀프는 이제 본래의 자기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역시 여기서도 일종의 어떤 이제 비움, 그들을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설명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이가 살아갈 때, 아니면 그 아이의 정신 속에서는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의 정신 속에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살지를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시하고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의 정신 세계 속에서는 이제 뭐 부모님 자기 아니면 이제 선생님 자기가 이제 가득 차 있는 건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이제 본래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으로 살기로 이제 결심할 때는 이제 자기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선생님의 영향이라든가 부모님의 영향을 이렇게 내려놓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제 많은 부분을 사실 저는 이제 비움으로 사실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참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옥시모론이라 그럴까. 사실 사실 그 형용모순 혹은 뭐 네. 무슨 어법 같은 네.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성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본래성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굉장히 본질주의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이런저런 비본래적인 것들을 탈각하고 나의 어떤 본래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아무튼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가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본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쵸. 본질적이다, 비본질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본질이 만약에 실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원형 같은 어떤 원형이라고 해도 됐고 본원의 모습 이런 것이 본질이 실존 안에 있게 되면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건 무엇일까요? 네, 그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이제 받고, 그리고 하이데거도 이제 비슷한 경우, 이렇게 그런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지금 이제 좀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도,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진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이 본래성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에게 진리는 이제 어떤 이제 드러남인데,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비진리는 거짓은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본래적인 인간은 뭐 자기 자신을 이제 뭐 찾은 것, 그렇지 않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찾지 않은 것. 이게 사실 이제 그 맥락이 사실 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이 이제 상대주의적 진리 개념이다.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서로 다 다르면서 서로 다 옳은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진리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간의 본래성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뭐 찾으면, 획득하면 다 본래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누구나 자기 자신을 찾았으면 다 본래적인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똑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도서관에서 강연을 할 때 어떤 분이 제기해 주신 질문이었는데, 가령 이제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가령 뭐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연쇄살인을 하면서 어떤 이제 뭐 기쁨을 느끼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획득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면, 그런 사람도 그러면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인간이라고, 본래적인 현존자라고 말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줬는데, 이 질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딱 즉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하이데거가 이 본래적인 어떤 그 인간에 대해서 또 한 여러 가지 설명이 몇 가지 있어요.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줘요. 그 사람도 본래적으로 살 수 있는 이제 양심이 된다. 근데 요 말에 적용해 보면 이제 그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본래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양심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이제 뭐 본래적인 현존재를 말할 때, 그게 정말로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자기 자신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걸 다 본래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무모하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설명할 때 이제 주로 드는 사례가, 가령 이제 그 어떤 예술 작품이 있을 때, 이제 그 예술 작품이 과연 이제 참되게, 본래적으로, 그리고 뭐 진실하게 이제 이제 가령 이제 연극을 예로 들게요. 연극이 좀 설명하기가 쉬워서, 가령 이제 맥베스라고 하는 이제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이 뭐 거의 뭐 몇백 년 동안 이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공연이 이제 그 희곡에 맞는 뭐 희곡을 획득한 이제 본래적인 공연이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 이제 그 여러 공연이 많은 공연이 본래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잘 보면 그 공연들이 또 사실 다 달라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이데거의 본래성 개념이 다양할 수가 있고, 근데 분명 우리가 어떤 공연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네. 정말 뭐 원작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든가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모든 어떤 공연이 다 본래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이제 본래적인지 본래적이지 않은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펙트럼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이데거를 좀 옹호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라고 정말 딱 익스클루시브하게 이것 사고하게 되면 본질주의적이 돼버릴 수 있을지 모르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빌헬름 프루트뱅글러라는 아주 독일의, 사실은 하이데거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약간 뒷사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전범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했었죠. 왜냐하면, 나치 정하에서 계속 베를린 비를 이제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전범의 혐의는 벗었습니다만, 왜냐하면, 힌데미트 같은 이런 유대 작곡가들을 보호하려는 뭐 이런 게 많이 드러났었고, 지원하고 있었던 게, 그리고 당시에 이제 독일인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음악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지휘자인데,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프루트뱅글러가 잘한다는 지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베토벤, 브람스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베토벤의 뭐 5번, 9번은 뭐 단연 프루트뱅글러의 연주를 최고로 치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프루트뱅글러는, 어느 한 곡도 똑같이 연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플레잉 타임도 굉장히 크게는 막 30초씩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는 건데, 그런데도 뭐 예를 들어 5번이라고 하면 뭐 58년 연주도 있지만 뭐 52년 연주도 있고 뭐 여러 개 연주가 있는데 연주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다 우리가 명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훌륭한 연주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꼭 집어서 요것만 좋아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갇혀버리는 수가 많고, 진리 개념이 사실은 그러기에는 우리를 갇히게 만든 아주 좋은 개념 중에 하나죠. 반드시 이거여야 하니까. must be something이어야 하니까, 진리 개념은. 근데 프루트뱅글러의 연주를 유비적으로 생각해서 보면 A 연주, B 연주, C 연주, D 연주가 다 다른데 다 너무나 다 훌륭하고. 맞아요. 그건 뭐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게 우리의 어떤 적어도 삶의 영역에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점이 있죠. 너무 다면적이고 많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어떤 지점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요. 틀림없이.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음악이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연극을 해서 연극을 사례로 든 거고, 선생님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음악을 사례로 드신 거예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확해야 한다. 라는 지휘자들도 있고, 토스카니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분들은 이제 좀 더 본질주의적인 쪽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작곡가가 생각하는 느낌과 템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의 연주는 사실은 스펙트럼이 거의 크지는 않고, 언제 연주를 했든, 프루트뱅글러처럼 정말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제멋대로인 연주가 어딨나. 그런 게 사실은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수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루트뱅글러가
이게 그때 기분이 중요했던 거거든요. 플리츠먼은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네. 나는 작곡가를 그대로 재생해주는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내가 그 포디움에 섰을 때 그 느낌과 기분, 그걸로 연주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본질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시관성이라고 해야 될지, 그 어떤 것이 규정돼 버리면 그것이 T1인 시점이든 T2 시점이든 T3 시점이든 동일해야 하는 나의 어떤 기분이나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의 그 3장이죠. 3장, 2장이죠. 네. 그 에피소드 2, 실존의 기분. 네. 그러니까 기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현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거기에 시간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음악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게, 그 독일어로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이제 제일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해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음을 하나 올리면 이제 거기에 다른 단원들이 다 음을 맞추잖아요. 네. 그거를 기분 들어간다 뭐 그렇게 써요, 독일어로.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인슈틴맨이라 그러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정말 쓰이고, 그 슈틴맨이란 단어가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네네.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쓰는군요. 저는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악장이 됐다고 가정해서 악장의 악장, 빙의에 네. 보면 네. 빙의에 보면 악장이 이제 그 라음을 이제 켜죠. 그러면서 튜닝을 쭉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그냥 관찰자가 볼 때는 사실 본질주의라는 거는 사실 관찰자적 시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쵸, 대부분이 네. 3인칭적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관찰자가 볼 때는 그저 튜닝하는 거지만 사실 그 오케스트라가 그 전에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을 것이고 서로 싸우기도 했을 것이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막 이제 해가지고 무대에 딱 쓰고 그때의 그 라음을 켜는 건 단순히 튜닝만이 아니고 정말 기운을 이렇게 네. 불어넣는 것 같은 네. 기분을 만들어가는 네, 것 같은 만드는 거. 네. 그런 느낌을 그들은 가지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정말 진짜는 그냥 바깥에서 튜닝하네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 한 한 명 한 명 오케스트라들이 현존제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거는 하나의 커다란 모멘트고 커다란 기분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을 네. 조금 좀 오버해서 과장해서 해석했습니다만 네. 그럴 수 있는 그래서 그 슈팅몽이라는 단어를 이제 기분이라고 여기 이제 존재 시간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걸 사실은 이제 번역하기 쉽지 않고 영어는 이제 무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 그래서 제 또 책 지을 때 실존의 분위기와 철학이라고 할 때는 역시 또 그 슈팅몽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독일어로는 이제 말을 이렇게 쉽게 접두사를 붙여서 말을 쉽게 만드는데, 이건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독일 친구들이랑 이제 콘서트 보고서, 오케스트라 보고서 이제 되게 감동받았고 어떤 이제 그 여운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령 이제 바에 가서 이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또 얘기하고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또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인슈틴몽해서 어떤 기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면, 우리는 이제 그 기분을 받고 나와서 그 기분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아우스 슈팅몽이라고. 네.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우스 슈팅몽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맥주 마시고. 그냥 또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그렇죠.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막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하이데거, 그리고 실존주의가 조금씩 좀 마음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그 어떤 기분에 빠졌다가 어떤 무대에 빠졌다가 또 무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의 궤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거를 나는 모일 몇 시에 어느 콘서트에 갔어라고 하는 순간 그 무드가 사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근데 사실은 그 갔어라는 규정보다 더 본질적인 건 그때 내가 그 소리를 만났을 때 그 느낌, 기분, 그리고 빠져나올 때의 그 기분, 그리고 빠져나오면 또 무언가가 또 새로 들어와서 또 새로운 또 기분에 사로잡힐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매우 현대적이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렇죠. 네. 네. 현대가 좋은 것이든 아니든 간에 현대가 사실은 저는 이제 현대를 규정할 때 아주 최근 현대 이게 거의 심지어는 규범보다도 기분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좋아요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거든요. 네. 싫어요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조회수가 안 나. 내가 인스타에 릴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하이데거는 문제 삼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기분의 단일화? 기분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양한 어떤 소스를 가지고서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하는 것일 텐데 이것이 마치 베스트셀러 책이 그렇듯 어느 한쪽으로 기분을 몰아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를 들면 자신도 모르게 자이든 타이든 기분을 강요당하는 어떤 좋아요를 받으면 기분이 메커니즘적으로 좋아지는 일단은 하이데거가 이제 여기서 존재 시간에서 1927년에 불안이라는 기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1929년에는 이제 권태라는 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이데거가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게 이제 그 시대의 기분을 하이데거가 이렇게 집어서 이제 그걸 분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전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어떤 그 독일의 어떤 이제 세대들의 어떤 이제 불안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 그 다음에 권태도 이제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독일 사회나 경제가 그래서 이제 뭔가가 좀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권태의 상태. 그걸 이제 시대의 어떤 기분을 이제 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이데거가 하는 흥미로운 이제 구분은 기분하고 느낌을 구별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mood랑 이제 feeling을 이제 구별을 하는데 그때 하이데거가 하는 구별은 이제 그 기분,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감정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좀 피상적이고 이제 좀 쉽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걸 이제 느낌,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이제 깊은 차원에서 좀 더 지속하는 그런 걸로 이제 그 둘을 이제 구별을 한 게 이제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이데거가 이제 또 요 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분 중에는 이제 근본 기분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불안이고 이제 권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근본 기분은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인간의 삶에 항상 이렇게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근본 기분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든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제 불안이라는 이제 근본 기분이 갑자기 이제 찾아오고 이렇게 자기를 엄습하면 이제 그게 이제 불쾌하고 불편한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지고 뭐 이렇게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불안이라는 기분을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뭐 기분 전환을 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달한 활동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흥미로운 놀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이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나 상당히 수동적이군요. 수동태로 쓰기가 좋은. 그쵸.
네, 아무래도 인간의 입장에서 네. 보면 그게 네. 무드라고 하시니까 통상적으로 영어에서 무드 참 번역이 어려운 기분과 분위기의 중간쯤인 것 같아요. 무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너 기분이라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링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 네. 또 분위기라 그러면은 너무 외부적인 것 같고 그런데도 약간 굳이 방점을 찍자면 약간 외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무드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기보단 나의 바깥에 이렇게 찰랑거리고 있는 것. 그러면서 무언가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의 어떤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것.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이데거가 이제 어떤 인간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거를 존재시간에서 피하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네. 어떤 서양 전통 철학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분에 대해서 한 말은 아닌데요. 그런 말을 해요. 양심의 소리라는 네네. 말. 이제 그 양심의 소리라고 할 때 그 소리가 독일어로는 슈틴메인데 네. 그게 기분은 슈틴뭉이거든요. 네. 사실 두 개가 그래서 네. 통하는 게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하이데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나로부터 나오지만 나의 위로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로부터 나오지만 마치 내 위로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 안팎의 어떤 그 이제 이분법을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피하려고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무드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 하이데거가 말한 요 슈틴뭉 기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내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건지 그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참 그것도 보면 예를 들어 뭐 I'm not a mood 영어로 할 때 이제 제일 마지막 말씀을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즐겁게 놀 기분이 아니다 이런 건데 in mood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란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 바깥에는 있는데 그런데 또 그것이 반드시 바깥에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이 또 그 바깥에 그것과 조응하면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보통 쓰니까 네. 그게 소리와 그 스팀몽이 그렇게 통한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어떤 상징이랄까 하는 게 매우 안팎이 불분명한 그러니까 울림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울림이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나의 소리를 사실은 바깥을 파종을 시켜서 듣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팎의 구별이 사실 좀 모호한. 네. 이게 눈은 안팎이 되게 분명한데 소리는 이게 안팎이 분명치 않은 면이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네. 네, 아주 재밌는 천착이시네요. 그 양심의 소리라는 것과 기분이라는 것과 스팀몽이라는 어근이 네. 통한다는 점에서. 근데 하이데거가 나중에는 이제 후기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존재의 소리라 그러는데 존재의 소리는 이제 기분으로 우리에게 들린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미 이제 자인스 슈팀메 그다음에 슈틴몽 이미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안이라는 걸 느끼고 아니면 또 뭐 권태를 느낄 때는 이제 존재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그 하이데거에게서는 규범은 없습니까?